박창우가 회유를 시도합니다. 정임아, 합참 부위원장의 아들이야. 그냥 덮어 손녀 저녁 시키고 끝내? 정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선배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떨리며 분노가 치솟습니다. 잘못한 건 중대장인데 왜 피해자인 손녀가 물러나야 해요? 군기 노트를 펼치며 외칩니다. 40년 전에도 선배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서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이제라도 갚아야겠어요.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북 봉화군 춘향면. 해가 중천에 걸린 오후 1시경, 박정임은 밭 한 귀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 포기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고 7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배추잎 사이로 벌레가 기어나오자 정임은 조심스럽게 잡아서 밭 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옮겨 놓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신념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임을 옛날 군대 나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지만 정작 정임은 그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정임이 군대 있을 때 어땠어? 하고 물어봐도 그냥 일 많이 했지요 정도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임이 상당한 계급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대장까지 했다더라 하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아니야, 그보다 더 높았을 거야 하며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임은 상사 계급까지 올라갔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층 한옥에 작은 마당, 그리고 뒤편으로는 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조금 큰 집이었지만 정임은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군대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에게는 좁은 공간보다 트인 공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군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은 항상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물컵 하나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뉴스가 나왔지만 정임은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을 먹은 후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밭으로 나가 풀을 뽑고 물을 주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정임에게는 이런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정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손녀 지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지원은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조금 길어진 후 지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저녁하고 싶어요. 그 말 끝에는 눈물이 섞인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원은 어릴 때부터 울음을 잘 참는 아이였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야금을 토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울지 않았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퉈도 집에 와서 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도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지원이 전역을 말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냥요. 힘들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군대라는 곳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외박 나올 수 있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네, 나올 수 있어요. 지원의 대답에 정임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집에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은 후 정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그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맨 위쪽에는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맨 위에는 군복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상관의 횡포는 조직의 썩은 심장이다라고 정임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펼쳐보니 40년 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고민, 조직 내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노트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정임은 지원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해 두었지만 지원은 몇 숟가락 먹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입맛이 없어서 지원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하지 않고 지원의 그릇에 국물만 따라 주었습니다.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않는 것이 정임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군대에서 당하고 있는 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지원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오진우는 26살의 대위였습니다. 합참에서 일하는 고위 장성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세우며 부대 내에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까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가 신청을 하면 저만 반려시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얼차례를 주고 다른 부사관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계속됐어요. 정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보고서에 오타를 냈어요.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중대장이 전체 부사관들을 모아놓고 저를 지적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군기가 빠진다면서 1시간 동안 꾸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사관이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부하만 골라서 괴롭히는 상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놈이 왜 그럴까? 정임이 물었습니다. 지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사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중대장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정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4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다른 부사관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중대장에게 직접 말씀드렸어요. 왜 저만 이렇게 대하시냐고. 지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상급 부대에 신고해봐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그놈 별의 아들이래요. 지원이 중대장의 말을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고 다른 부사관들 앞에서 저를 바보 취급했어요. 급기야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신력이 약하다며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았는데 그것도 핑계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당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꺼내둔 군기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노트를 지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거 봐. 지원이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임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하사 김영희 중대장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우울증 진단. 상급 부대 신고했으나 묵살됨. 이유 지휘권 침해 우려. 지원이 노트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때도 못 막았지. 지원이 노트를 더 넘겨보았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권력을 가진 상관들이 부하를 괴롭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정임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못했어. 결국 그 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지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조직 논리에 막혀서 제대로 못했어. 그 일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가 늙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지원이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분대장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뭘 하실 건가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올라갈 거야. 그놈이 별의 아들이라고? 그럼 내가 그 별이 얼마나 밝은지 확인해 보지. 월요일 새벽 정임은 봉화를 떠나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40년 전의 군기 노트와 몇 장의 메모지,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번호들이었지만 몇 명은 아직 연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임은 곧바로 용산구에 있는 작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관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임 상사님, 오랜만입니다. 여관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임은 예전 계급으로 불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냥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계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정임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최옥자였습니다. 정임과 같은 시기에 군에 입대해서 함께 일했던 동기였습니다. 현재는 군사경찰 수사과에서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옥자야, 나 정임이야.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임아. 어떻게 연락했어? 서울 올라왔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오후 3시 정임은 종로구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최옥자를 만났습니다. 74세의 최옥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정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최옥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간단히 근황을 이야기한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옥자야, 도움이 필요해. 최옥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임은 손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대장의 괴롭힘, 권력을 등에 업은 횡포,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옥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중대장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진우. 합참 부위원장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최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알아. 요즘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떤 문제? 정임이 물었습니다. 최옥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그 부대에서 최근에 징계 사건이 몇 건 있었어. 근데 다 무마됐다고 하더라고.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손녀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정임아,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상대가 너무 높은 사람이야. 정임은 가방에서 군기 노트를 꺼냈습니다. 최옥자에게 47년 전의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기억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최옥자가 노트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일은 잊고 싶어, 정임아. 결국 그 아이를 못 구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최옥자의 도움으로 현재 군사경찰대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속한 부대의 인사기록, 최근 징계 현황, 그리고 진정서 처리 과정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최옥자는 공식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임아, 이 일 정말 조심해야 해.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최옥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여관방에서 혼자 앉아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없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정임이었지만 손으로 직접 쓰며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종이 위에 조직도를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은 40년 전에도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임은 또 다른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민원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그를 통해 손녀의 사건과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들을 확인했습니다.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조용히 무마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국방부 온라인 게시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관 주인의 도움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 부사관은 말할 수 없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손녀가 쓴 그림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글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글을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40년 전에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손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정임은 다시 한번 군기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상관의 횡포는 조직의 썩은 심장이다. 수요일 아침 정임은 국방부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예전 후배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자료들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녀가 속한 부대의 최근 3년간 징계 통계를 보니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군 부사관들의 징계 건수가 남군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특히 오진우가 중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징계들 대부분이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상급 부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직접 통계표를 만들어가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오진우가 부임하기 전 여군 부사관 징계율은 월 평균 0.2%였는데 부임 후에는 3.7%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남군 부사관 징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정 대상을 겨냥한 차별적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정임은 이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에는 헌병대를 찾아갔습니다. 최옥자의 소개로 만난 현직 헌병대 수사관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안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민간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에요. 젊은 수사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조사하실 건가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진전이 없잖아요. 수사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안이라서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임은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부사관 하나가 상관에게 괴롭힘 당하는 게 뭐가 복잡해요? 정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사 중이니까 민간인은 빠져주시죠. 수사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기자 한 명이면 되겠더라고요. 제 이름 아직 팔리는 것 같던데. 수사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한 파장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정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파장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헌병대를 나온 정임은 곧바로 예전에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군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정임은 국회 도서관을 찾아가서 최근 군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 7시 정임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기수라는 이름의 50대 중반 기자였습니다. 정임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기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임을 선배라고 부르는 것은 군 시절 정임이 김기수의 상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수야,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정임은 김기수에게 손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기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정임이 말했습니다. 김기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사는 쓰기가 쉽지 않아요.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더 필요한 거야. 제대로 된 기사를 써줄 사람이. 증거는 충분한가요? 김기수가 물었습니다. 정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징계 통계, 온라인 게시판 글,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어. 무엇보다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지. 정임이 군기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김기수가 노트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40년 전 기록인가요? 그래. 그때도 못 막았던 일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기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해 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적어도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아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모아야 하고 관련자들 인터뷰도 해야 하거든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우리 손녀가 매일 고통받고 있거든. 카페를 나오면서 김기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에 개입하면 선배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임이 웃었습니다. 위험? 76살 할머니한테 뭔 위험이 있겠어. 오히려 그쪽이 더 위험해질 거야. 그날 밤 정임은 여관방에서 혼자 앉아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기자의 취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정임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창우. 현재 국방부 고위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는 예전 군 선배였습니다. 마지막 수단이지만 이제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정임은 내일 박창우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정임은 국방부 근처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박창우를 만났습니다. 80세의 박창우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반듯한 자세,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까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박창우가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우는 정임의 예전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군 생활 내내 정임을 아껴주고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이 상사까지 진급할 수 있었던 것도 박창우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서울까지 올라왔어? 박창우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손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중대장의 괴롭힘부터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창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창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아, 그 중대장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지? 합참 부위원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야. 차기 합참의장 후보이기도 하고 박창우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이세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박창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아,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손녀는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박창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손녀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든지 아니면 전역을 시키든지. 정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창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중대장인데 왜 피해자인 손녀가 물러나야 해요? 박창우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임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정의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거든.
정임은 가방에서 군기 노트를 꺼냈습니다. 박창우에게 40년 전의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기억나세요? 1987년에 하사 김영희가 자살한 사건. 박창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일은 왜 꺼내는 거야? 그때도 선배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을 보라고, 상대가 너무 크다고. 박창우가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복잡했거든. 복잡했다고요?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상관의 괴롭힘을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정임아, 흥분하지 마. 박창우가 달래려 했지만 정임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흥분하지 말라고요? 그럼 언제 흥분해야 해요?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똑같이 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창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임아,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하지만 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쳐다보면 어때요?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잖아요. 정임이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은폐했는지,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박창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임아, 그 노트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해놨죠. 박창우가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관련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은폐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아, 이거 위험한 자료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 박창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진실이 왜 위험해요? 정임이 반박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처리했다면 지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박창우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임아,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오진우 대위의 아버지는 단순한 장성이 아니야. 현재 군 최고 실세 중 하나거든. 그런 사람과 맞서면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76살이에요.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손녀는 달라요.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박창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달라질 게 없어. 오히려 손녀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정임이 일어섰습니다. 선배님, 정말 실망이에요. 그때 김영희를 못 구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이었군요. 정임아, 어디 가는 거야? 박창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러 가요. 선배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면 혼자라도 할 거예요. 정임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박창우가 정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임아, 정말 조심해야 해. 이 일 잘못되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야. 정임이 박창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다치는 것쯤은 각오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이제라도 갚아야겠어요. 정임은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박창우는 한참 동안 빈자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여관방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그날이 바로 하사 김영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었습니다. 23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임은 군기 노트를 펼쳐서 그날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중대장 이모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진단. 상급 부대에 신고했으나 지휘권 침해 우려로 묵살됨. 그때 김영희는 정임의 부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부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영희를 비롯한 여군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김영희가 정임에게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정임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영희의 진정서는 사소한 오해로 처리되었고 오히려 김영희가 조직 적응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임이 직접 상급부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휘권 침해 우려였습니다. 중대장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후 김영희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임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날의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분대장님,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김영희가 울먹이며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임은 그때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기 전에 김영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임은 노트 뒷부분을 넘겨보았습니다. 김영희 사건 이후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개인적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중대장과의 갈등은 단순한 업무상 마찰로 판정. 정임은 그 결론에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김영희는 죽었고 조직은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임이 만난 사람이 박창우였습니다. 당시 박창우는 인사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박창우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창우의 반응은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정임아, 현실을 좀 봐. 이미 끝난 일이야. 더 파헤치면 너만 손해야. 결국 김영희의 죽음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정임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40년 전 그날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김영희를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더 강하게 항의했다면 김영희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임은 최옥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옥자야, 만날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있어. 최옥자는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임은 최옥자와 함께 김영희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최옥자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아,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옥자야, 그때 사건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 정임이 물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폐기됐을 거야. 하지만 비공식 자료들은 어딘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최옥자가 대답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어려울 거야. 하지만 한번 알아볼게. 오후에 정임은 혼자 김영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김영희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우리 손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당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정임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에 여관으로 돌아온 정임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영의 사건과 현재 손녀의 사건을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 방식, 조직의 대응, 은폐 과정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사용하는 문구까지 똑같았습니다. 지휘권 침해 우려, 조직 적응력 부족, 개인적 성격 문제 등등. 정임은 종이에 두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권력을 가진 상관의 일방적 괴롭힘. 둘째, 피해자의 진정을 사소한 오해로 처리. 셋째, 조직 차원의 은폐 시도.
넷째,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 40년이 지났지만 군 조직의 후진적 관행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김영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정임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김영희와 박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장. 정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김기수 기자와 최옥자의 도움으로 청문회 개최를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군내 성차별과 괴롭힘 실태를 다루는 긴급 청문회였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고, 증인석 맞은편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오진우의 상급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청문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정임 씨는 1980년대 초창기 여군으로 복무하시며 상사 계급까지 진급하신 분입니다. 현재 손녀분이 군 복무 중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긴장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손녀 박지원 하사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괴롭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4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임은 가방에서 군기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1987년에 직접 작성한 기록입니다. 정임이 노트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제 부하였던 하사 김영희가 중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노트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3월 5일 하사 김영희 중대장의 부당한 대우로 상담 요청. 내용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업무 배정, 공개적 모욕, 휴가 제한 등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3월 10일 상급 부대의 공식 신고. 결과 지휘권 침해 우려로 묵살. 국방부 관계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임은 계속 읽었습니다. 3월 15일 하사 김영의 자살. 조사 결과 개인적 우울감으로 결론. 중대장과의 갈등은 업무상 마찰로 축소. 정임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23세 어린 생명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정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막혀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안고 살아온 가장 큰 후회입니다.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정임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녀가 지금 김영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 손녀가 속한 부대의 징계 통계입니다. 정임이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진우 대위가 중대장으로 부임한 후 여군 부사관 징계율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하려 했지만 정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년 전과 지금의 대응 방식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정임이 두 개의 서류를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1987년 김영의 사건 조사 보고서와 2024년 제 손녀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문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정임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지휘권 침해 우려, 조직 적응력 부족, 개인적 성격 문제.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분주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말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덮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에게도 제 손녀에게도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원장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증인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라고요? 40년을 기다렸는데도 성급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임이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김영희는 죽었습니다. 23의 나이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정임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손녀도 지금 같은 길을 걸을 뻔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임은 군기 노트를 청문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손으로 쓴 군의 양심입니다. 4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양심을 이제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정임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정임을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청문회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진우 대위는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합참 부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임은 여관방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희를 위한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사흘 후 정임은 다시 봉화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40년 만에 김영희를 위한 일을 해낸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정임은 손녀 지원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지원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할머니, 중대장이 직무정지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봉화에 도착한 정임을 반긴 것은 변함없는 시골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정임을 봤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정임이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대단하네 동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그저 웃으며 별일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에는 정임이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텃밭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보지 못한 배추와 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할머니가 물을 주어서 작물들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잎 사이로 기어나온 벌레를 조심스럽게 옮겨 놓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마음만은 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택배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임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 왔어요. 정임이 받아보니 손녀 지원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임은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손녀 지원입니다. 할머니께서 서울에서 하신 일들을 모두 들었어요.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처럼 당당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정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교관으로 전출됐어요. 부사관학교 여군 교육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지켜주는 선임이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저처럼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아서요. 정임은 편지를 읽으며 뭉클해졌습니다. 지원이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간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영희 언니 무덤에도 다녀왔어요. 할머니께서 그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정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희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에는 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김영희의 죽음도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군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장독대 옆에서 군기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처음 보는 노트였습니다. 청문회에서 공개했던 김영희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실패한 기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승리의 기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2204년 5월 손녀 박지원 사건 해결, 중대장 오진우 직무정지, 군내 괴롭힘 문제 사회적 이슈화, 김영희를 위한 정의 실현. 정임은 잠시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어딘가에서 김영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임도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임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정임이 할머니 덕분에 군대가 좀 달라지겠어.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텃밭에서 배추를 몇 포기 뽑았습니다. 김치를 담글 준비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을 분량만 담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담그기로 했습니다. 지원이 면회 올 때 가져다 줄 김치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정임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40년 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을. 정임은 군기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대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남겠다. 정임은 노트를 덮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76살의 할머니였지만 여전히 현역 분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의 꿈에는 김영희가 나타났습니다. 23세 앳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김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고마워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정임도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했다, 영희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영희가 점점 멀어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대장님 계속 지켜주세요. 후배들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